이게 펜을 어디서 잡으면 손이 떨려. 막. 글씨가 안 나가. 안 쓰니까. 뭐 얼어갖고 막 찍찍 나가고. 네, 맞아, 진짜 그래. 근육도 그렇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정 PD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이라고 불러달라고. 무슨 박사? 경영 박사입니다. 박사보다 더 높은 그 학위가 있습니다. 높은 그 학위가 있습니다. 어? 뭐예요? 밥사라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EBC라는 아주 한국의 최고로 수준 높은 방송입니다. 좀 민망하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 ESG 협회 이사로 근무하는 이영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SG 협회가 뭐예요? 요즘 언론에서 많이 화제되고 있는데요. 요즘 경제계에서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ESG 경영에 대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ESG.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전에는 재무적 이익을 많이 올려서 주가를 높이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 그냥 기업의 어떤 하나의 성장 전략이었다면 앞으로 기업은 환경 그리고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체제 이런 속에서 경영을 어떤 비재무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것이 지금 시대의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재무적인 분야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세요? 예, E는 환경을 말하고 S는 사회, 즉 기업이 환경을 해치거나 사회에 나쁜 이익을, 나쁜 어떤 영향을 미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기업 환경과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이 사회와 같이 성장하는 그런 전략이 앞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기업이라고 하면 뭐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그냥 이윤 추구. 네, 그렇죠. 1960년대 미국의 그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지상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성장 논리로 이익을 추구해온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훼손하고 또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이러다 보니 지금 어떤 지구가 지금 전체가 어떤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더 이상 지구가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봉착하다 보니까 전 국제사회에서 ESG 경영을 통해서 기업이 생존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 논리를 통해서 ESG 경영이 지금 하나의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ESG 박사님 전문가. 예. ESG 관련해서 한 2권의 책을 썼는데요. 아무튼 지금 ESG 경영은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기업들이 활약하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예. 고령자, 그죠? 고령자라고는 하지만 젊은 시니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고령자라는 나이 몇 살부터 고령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정 PD님은 지금 몇 살부터가 고령자라고 생각해요? 70? 네. 그 정도가 고령자라는 이야기를 조금 붙일 정도가 아닐까. 예, 제가 봐도 실제로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이 고령자입니까? 물어보면 아마 60대 분들이 당신 고령자라고 내가 고령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10%도 안 될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대부분 아마 70에서 75세 이상 돼야지 내가 고령자다 이렇게 한번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기준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없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국민연금 몇 세에 받습니까 지금? 65인가요? 네, 앞으로 이제 점차 또 받는 나이를 68세로 늦추고 수익률을 1%포인트 높여야 70년 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령 연령이 인상되다가 이제 65세부터 받는 것이 이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 장기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몇 세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면 또 65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65세가 보편적으로 고령자다. 이런 어떤 하나의 가설 그런 걸로 우리 사회에서 굳어진 거죠. 명확하게 나이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예, 정해진 건 없어요. 정년이라던가 예. 그 요양보험의 기준이 그 정도가 되니 예. 고령자로 보겠다라고 관행적으로. 예, 관행적이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75세라도
마라톤을 막 풀코스로 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요. 예, 50세라도 이미 75세보다 건강이 악화되어가지고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는 40대지만 마라톤을 못 뜁니다. 그래서 앞으로 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뭐 70세면 70세가 다 노인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똑같이 65세라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쁘고 개인의 어떤 행동 습관 그리고 건강 상태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65세면 다 같이 고령자로 한 통속으로 몰아넣어서 그 집단으로 그냥 다 똑같이 봐버리는 것이 바로 어떤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령자라고 소위 얘기하는 60, 70대 이상도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니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절대 기준은 아니다. 절대 기준은 아니죠. 국제적인 기준도 없는데 사실 일본에서 이제 하도 젊은 시니어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본에서 2017년도에 일본 노년의학회에서 그 현재 시니어와 1990년대 시니어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그랬는데 그 심신 상태가 지금의 시니어가 10살 젊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살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전에 55세가 고령자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10살 젊은 65세나 75세로 이렇게 연령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어떤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건강도가 높아지면서 그 시니어의 어떤 생물학적 연령도 젊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70년대 고령자의 기준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지금 100세 시대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어떤 고령화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많아지고 하면 정신 능력도 그렇지만 신체 능력도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고령자를 대상으로 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라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2018년부터 각 자치단체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제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근데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고령자들이 운전 사고를 많이 낸다. 그래서 어떤 사고의 어떤 확률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많이 줄이기 위한 하나의 예방 대책으로 실시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연령의 차별인데 이따가 말씀 우리가 나누겠지만 그렇죠. 차별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지자체에서는 65세에서 75세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해라. 뭐 자진 반납해라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성인 1000명한테 물어봤는데 거의 80% 이상이 운전하는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냥 다 똑같이 70대,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의 사람들이 아주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운전을 못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고령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고령자의 정의도 바뀌어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반납을 할 때는 자진이잖아요. 그럼 나는 괜찮은데 아니면 나는 반납을 좀 해볼까?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면 차를 몰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도 좀 관련이 있겠죠. 네, 아무래도 70대 분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많고 지금 어떤 부부 둘이 사는 세대 또 혼자 사는 데가 많은데 그렇죠. 자동차 없으면 움직이기가 사실상 힘들잖아요. 힘들죠. 예, 그런 측면에서 70대, 80대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이동수단으로서 어떤 자동차를 운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시권에는 전철이나 버스 교통수단이 발달돼서 문제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시골에 갈수록 그 교통수단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운전하는 시니어들이 굉장히 어떤 생활상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제 면허를 반납하고 그걸 대체로 뭔가 이동 수단이 더 편하게 제공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5달 전에 제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제 고향을 방문하는데 고향 가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타는 승객이 딱 3명이었습니다. 3명이요? 예.
그래서 이거 유지할 수 있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고향까지 가는 3명 타고 가는데 2명이 도중에 내리더라고요. 어떤 한 경과하는 지역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거기 일부러 지나가면서 이제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태운 것 같은데. 근데 고향까지 가는데 그 고향 그 버스 터미널이 한적합니다. 거의 사람이 한 2~3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 지방의 버스 정류장도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령자의 나이대가 후반대로 가면 어쨌든 고용 부분에서도 그러면 정년의 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뒤로 밀리겠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고령자 기준이 아무래도 70세, 75세도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정년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60세 정년은 사실 60세 되면 아주 팔팔하고 아직도 일할 능력과 의욕이 충분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죠. 예, 그래서 좀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올린다면은 정년도 70세까지 올려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한편 그에 맞춰서 또 연금을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연금 수령 연령이 지금은 65세지만 아무래도 70세, 75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연금을 받는 연령과 일할 수 있는 연령을 함께 이렇게 접속시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개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그런 과제가 될 수 있겠죠. 연금 얘기도 잠깐 나왔으니까 연금도 어쨌든 그 정년 나이에 맞게 뒤로 밀리고 그다음에 정년 나이도 밀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면은 또 취업하고 있는 젊은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분이 정년보다 아직도 5년 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 그게 문제가 이제 고령자 정년을 연장시키는 문제가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문제와 이렇게 일명 상충된다는 문제를 거론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